자, 이제 어디냐면, 뚠뚠뚠, 28쪽, 29쪽인데 페이지 넘버가 안 써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써 있네요. 네, 나는 왜 안 써 있을까요? 내 책인데? 뭐지? 뭘까? 자, 가설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게 이제 문제, 자, 정신 차리시고 잘 들으세요. 여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설은 선결론이죠. 미리 결론을 내보는 거죠. 정확하게는 원인을 예상해 놓은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 가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명제랑 똑같아요. 명제. 수학 시간에 배우는 그 명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P인용 Q이다가 기본이. 그러니까 가설에서 음, 이렇게 하면 가설의 오류다. 이것이 가설의 오류. 요것만 빼고 나머지는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프린트에 가설의 성립 조건 있죠. 그러니까 가설이 일단 오류를 먼저 하기 앞서서 제대로 된 가설이 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어야 돼요. 즉, 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존재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가끔 선생님들에 따라서 독립변인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독립변수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도 계시긴 해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변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변인은 인과관계가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적으로 사회학에서 변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회학에서는 변인이라는 표현이 좀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독립변인이 뭐고 종속변인이 뭔지는 아시죠? 얘가 뭐고요? 얘가 뭐고요? 독립변인이 원인이요. 설마 알겠지? 종속변인이 종속이니까 얘가 결과요. 그러니까 올바르된 가설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끔 여러분을 가설이라고 페이크 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중에 하나만 쓰는 케이스가 있어요. 에이, 없는 것 같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은 파닥파닥 낚이는 거지. 잘 못 안 읽어. 못 읽는다기보다 안 읽어. 그럼 낚여.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푸시다 보면 뭐가 독립변수고 뭐가 종속변수인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 구분하는 거 진짜 많이 헤매는 사람들 많은데, 자, 알고 나면 어처구니 없는 팁. 알고 나면 어처구니 없는 팁. 이거 제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게 독립변수인지 종속변수인지 제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뭐 해보면 되냐면, 네. 논리적인 시간의 순서를 체크해 보시면 돼요. 당연히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독립변수가 먼저 일어나야죠. 그게 원인이니까. 종속변수가 나중에 일어나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사회문화를 시험을 볼 시간이 언제라고요? 수능 맨 마지막 시간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수능이라는 시험은, 여기 혹시 재수, N수생 없죠? 자, 수능이라는 시험은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엄청나게 체력을 갉아먹는 시험입니다. 진짜로. 아침 8시 반, 8시 45분쯤부터 시작해갖고, 저녁 4시 반까지 보는 시험이 멘탈이 멀쩡하기 기대하는 게 더 넌센스 아닌가? 그리고 시험 보는 날짜가 언제야? 겨울. 지금. 올해 뉴스 봤죠? 수능날 겁나, 이놈의 수능만 되면 추워요. 입시 한파란 말이 용어에도 있을 정도야. 그러니까 봐봐. 12월 겨울 달에 심지어 날이 추운 날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겨울날.
아침 8시 40분, 문은 난로를 틀든 히터를 틀든 틀겠지만 아침 8시 40분부터 시험을 보고 이게 또 그냥 시험이야? 그렇잖아. 너네 12년이 이거 한 방에 달렸어. 너네 12년이 한 방에 달렸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약간 멘탈이 좀 약하신 친구들은 시험 보다가 장염 같은 거 와갖고 정말 시험 보다 말고 쓰러져갖고 실려가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멘탈 좀 약한 사람은 왜 속이 이게 못 버티는 거야, 속이. 많아. 어. 그런데 그런 압박감 가득한 시험에 체력도 간당간당한 시험이거든요. 그렇다고 체력 간당간당하고 그러니까 뭐 먹을 걸 많이 그것도 안 돼요. 많이 먹으면 시험보다 졸아. 시험 중간에 졸린다니까? 환장해. 나 해봤잖아. 어, 안 좋아. 나쁜 경험이었어. 물론 그래서 재수한 것 같아. 자, 어쨌든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정말 겨우겨우 버티면서 가요. 근데 진짜로 이제 사회문화가 맨 마지막 시간 마지막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사회문화 시험 붙을 때 되면 거의 눈이 이렇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 줄 알아? 예를 들면 타현상, 자연상이었고 가현상은 나에 비해 확실성의 원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확률성의 원리로 읽어요. 한 글자 차이잖아. 상호작용, 상호의존 잘못 읽어요. 그리고 띡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뭔 줄 알아? 본인이 틀린 줄 몰라. 정신이 없다 보니까 잘못 그러니까 차라리 도표 같은 건 겁나 긴장을 하니까 그냥 못 풀었으면 못 풀었지 잘못 보진 않거든. 근데 평상시에는 웃으면서 이런 거 틀려 바보 이러던 거를 그냥 띡 틀려서 나중에 가채점을 해보면서 나가는 거야. 이게 왜 틀려? 심지어 본인이 그 착각에 늪에 살아서 가채점을 할 때도 이건 맞게 썼다고 생각해. 심지어 어떤 경우도 봤냐면 문제지는 맞게 풀었는데 답지나 삽질하는 경우도 봤어. 환장하지. 수능 나중에 점수가 나오는 날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너네 EBS나 저기 메가나 이투스 같은 학원 홈페이지를 가갖고 수능 정답률이 나온 게 있어요. 그 업체들이 다 나름 발표하지 않냐. 잘 보면 사회문화는 15번서부터 정답률이 갑자기 떨어져요. 잘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도표에서 일단 한번 확 깎이고요. 15번서부터 이상하게 정답률이 떨어지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시간 안에 못 풀어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회문화는 첫 번째 사회문화가 어려운 점, 개념은 쉽다고 했어요. 도표 빼고. 개념은 쉽다고 해서 사회문화가 어려운 점, 1번 시험 시간. 정말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체력 다 떨어질 때 그때 너의 집중력이 거의 바닥을 뚫고 있을 때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절대 안 틀릴 건데 그냥 틀려요. 이게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야. 두 번째, 두 번째. 사회문화를 보다 보면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뭐라 그래야지? 바닥을 뚫는 시간. 아, 사회문화는요, 생각보다 타임 어택입니다. 시간이 모자라요. 진짜. 한국사가 시간이 모자르면 죽어야, 자, 너네 중학교 내신보다 쉬워, 수능이. 심지어 그래서 연계 교재도 수특밖에 없잖아, 한국사는. 한국사 수학 안 나와, 얘들아. 제가요, 매년 심심하니까 제가 복수 전공자라 한국사를 풀어보거든요? 제일 빨리 푼 게 재작년 수능이었나 3분 컷에 풀었어요. 3분 컷에. 거의 매지가이처럼 보자마자 답이 보이던걸? 띡띡띡띡 이러고 풀었어요. 생윤도 시간 안 모자라요. 네, 생윤은 그러니까 내용이 헷갈릴 뿐이지 시간이 모자라진 않거든요. 사회문화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모자랍니다. 왜냐면 일단 도표가 두 개인데 이걸 빨리 풀면 한 문제당 3분 컷에 정도 풀고요. 조금 정신줄 놓으면 한 5분 컷에 풀거든요. 5분이라고 해봅시다. 아직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5분에 풀면 잡아봐 30분 시간 30분짜리 문제인데 30분인데 도표 두 개 푸는데 10분을 썼죠? 얼마 남았어요? 20분이요. 마킹 안 해? 마킹 무슨 뭐 이렇게 가만 뜯던 마킹이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기껏 문제 잡혀놓고 마킹 또라이 짓 하면 끝나지. 그러니까 그냥 최소 시간으로 한 2분만 잡아봅시다. 20문제니까. 그럼 몇 분이야? 문제 몇 문제 남았는데? 18문제 남았는데 18분이라고 1분에 하나야.
사회문화 지문이 그렇게 길지 않지만 나름 좀 기문이 좀 있지. 1분에 하나? 생각보다 빡세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 집중력 거의 똥망인 시간에 1분에 하나씩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15번 넘어가면 정답률이 떨어져. 포기해. 찍어.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응.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제발 부탁이니 예, 기출리 문제집 푸세요. 예. 뭐 이렇게 오늘 저한테 질문하러 오신 분 심지어 있는 문제를 다 풀어 제끼고 다 하신 겁니다. 아주 사랑합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아 진짜로. 아 그리고 저는요 우리 학원에 한 5시 반쯤이면 와 있거든요. 들고 오세요 질문. 응? 질문하러 오세요. 제발 플리즈. 응? 1시간 전에 내가 와갖고 뭐 딱히 할 것도 없는데 질문 받을게요. 열심히. 자, 알겠죠? 자, 가설은 성립하기 위해서 이게 일단 있어야 되고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가설이 성립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책을볼까요? 두 번째. 네, 방향. 독립변수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가셔야죠. 이게 올바른 가설. 자, 이거 1분 잠깐만 다시 얘기해 볼게. 만약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만약 가설을 봤는데 독립변수 꼴랑 하나만 있거나 아니면 종속변수 꼴랑 하나만 있다면 이건 뭐가 아닙니다. 가설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너무 좀 티나거든. 이건 그래서 안 나오는데 얘는 아주 죽음이죠. 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뭐가? 방향이 올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원인 결과 관계의 순서가 올바라야 돼요. 자, 여기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로 검증된 사례긴 한데 가설로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면 가로등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얘는 맞는 말이거든요. 이건 가설로서 문제가 없죠. 자, 반대는 범죄율이 떨어지면 가로등이 늘어날 것이다. 뭐 하는 짓이야? 어? 범죄율이 떨어지는 건 가로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쪽의 범주가 더 커요. 이쪽의 범주가 작고요. 이게 일로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얘는 얘다. 괜찮아요. 얘는 얘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어요? 그 제프린트의 그 2번 연습 문제 가설 오류 찾기 거기 보이시죠? 거기에서 네 번째 거 봐봐요. 교통사고가 증가할수록 보이시죠? 교통사고가 증가할수록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이다. 독립변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거고, 독립변수는, 종속변수는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요? 바뀌었어요. 뭐? 음주운전이 증가할수록 교통사고가 증가한다가 맞는 거죠. 교통사고는 여러 가지잖아요. 음주운전만 있는 게 아니지. 뭐라고? 이 원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방향성은 뭘 봐야 돼? 포함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걸 포함하는지, 여긴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는 검증 가능성. 자, 뭐요?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런 아이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봐봐. 가치 판단이나 종교나 철학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가설로 때려 넣으면 이건 안 됩니다. 왜요? 검증할 수가 없어요. 자, 거기 연습 문제 잠깐 볼까요? 거기 음주운전 밑에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것이다. 뭐라고? 착하게 살면 고트의 분. 증명이 불가능하죠. 어떻게 증명할 건데? 뭐 같이 죽어서 확인해? 확인을 할 수는 있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건 증명할 수가 없어. 왜냐면 검증 가능성이 빵이야. 이건 가설로서 옳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검증의 필요성.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가지 경우에는 검증 필요성이 없어요. 이건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안 되는 경우죠. 안 되는 경우. 자, 첫 번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같을 때. 봐봐. 어이, 나봐봐. 독립변인 족, 종속변인 발. 이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족이나 발이나. 다 봐봐. 예를 들면 거기 문제집을 볼까? 거기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것이다 밑에.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것이다 밑에. 으흠. 경제가 성장하면 GDP가 증가할 것이다. 가끔 이거 예를 들면 뭐가 잘못됐는데요? 자, 봐봐. 내가 경제를 가르치는 사람이라 경제적인 걸 알 거라고 생각한 게 잘못된 건지. 경제가 성장하는 걸 표시하면 GDP거든요? 경제가 성장한 걸 표시하면 GDP가 늘어나는 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면 GDP가 늘어날 거는 건 같은 말이에요. 얘나 이걸 표시한 게 얘니까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과학이지만 예를 들면 이런 사례. 술을 마시면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검증이 필요 없는 케이스는 첫 번째 뭐와 뭐가 같을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같으면 검증할 필요성이 없죠. 그 다음에 이미 뭐라 그럴까요? 이미 검증이 끝난 사실. 자연현상이든 사회현상이든 검증 끝난 건 가설을 뭐하러 만들어? 끝났는데 이해가? 끝났는데 가설을 뭐하러 만들어? 이미 검증이 끝났는데 그냥 거기에 검증할 필요가 없는 거지. 술을 마시면 취할 것이다. 장난해?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다. 그거 뭐가 검증해야 돼? 그걸? 가설까지 만들어서? 이해가시죠?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정 가치의 계획. 이거는 당연하겠지만 누구의 가치가 주로 돼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연습 문제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거요. 정치가 발전하려면 의원 내각제를 실시해야 될 것이다. 이거 누구의 사심이 그득그득 들어갔어요? 연구자의 사심이 가득 들어갔죠. 의원 내각제에 대한 근거 없는 러브러브 이런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방향성, 이거 2번에 좀 하나 더 해볼까요? 뭐가 맞아야 된다? 첫 번째, 이거 잘못된 케이스는 자, 뭐가 잘못되면 안 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좀 되게 어이없는데 연관성이 없는 거. 까마귀가 나는데 배가 떨어져. 이거를 인과관계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까마귀가 날면 배가 떨어질 거, 뭐 하는 짓이야? 그런 건 가설로서 의미가 없어요. 거기 책을 잠깐 보시면, 거기 가운데쯤에 있어요. 되게 눈에 띄게. 공부를 잘하면 대머리 일 것이다. 뭐라는 짓이야? 공부를 잘하면 대머리는 개뿔. 이해 가시나요? 이런 건, 의미가 없죠. 가설로서. 이런 것도, 이거 독립변수, 종속변수 관계가 맞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라스트. 이게 보통 독립변수랑 종속변수가 1대1 관계여야 된다 그랬죠. 자연과학이니까, 카피본이니까 이게 하나고 얘도 하나여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둘의 하나거나 둘의 하나거나 하나의 둘이거나 이러면 이건 원인 독립변수랑 종속변수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립변수가 두 개, 종속변수가 하나면 뭐가 진짜 원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둘 다 원인이 된다, 응?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잘못된 가설이죠. 그러니까 봐봐. 고등학교 수준의 가설은 무조건 원인과 결과가 무조건 어떻게 나와야 돼요? 1대 1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거의 뭐라고 봐야 되냐면 고정이에요. 이건 못 바꿔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걸 바꾸면 여러분 다 터져요. 진짜로. 불가능합니다. 안 바뀔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밑에. 이것도 꽤 난이도가 높은 거거든요. 자, 가설에 대한 얘기 두 번째로 이번엔 뭘 얘기한다? 가설의 검증을 얘기해 보자고. 가설의 검증. 가설 검증 어떻게 할 건데? 자,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가설을 검증할 때 이게 문제가 안 나올 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월에 나오고 9월에 나왔는데 수능엔 안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몇 번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설 검증하는 자료의 범주 찾기 문제, 이게 한 번 나오면 대형사고예요. 그러니까 출제가 되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냐? 잘 봐봐. 가설은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니? 가설은 가장 간단 심플한 가설의 구조는 P이면 Q이다죠. A이면 B하다. 어디 갔어? 가로등을 설치하면 범죄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해가? 뭔가 독립변수가 있으면 뭐가? 종속변수가 있을 거야. 이게 기본 가설의 구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최소 몇 개가 필요할까요? 이 가설을 찐인지 짭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린 뭐가 필요해요? 자료가 필요하죠. 자료가 없이 가설을 어떻게 검증해요? 그럼 자료가 최소 몇 개가 필요할까요? 2개 이상이요. 당연하지. 뭘 검증하는 애 하나? 독립변수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 하나. 최소. 그 다음에 뭐? 종속변수를 검증하는 자료 최소 하나가 있어야죠. 그래야 이 가설이 진짠지 가짠지를 구분합니다. 자료 찾기의 1번 뭐라고? 자료가 적당한 자료가 최소 몇 개 이상? 최소 2개 이상이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 자료가 딱 하나 나왔으면 그거 아니야. 그건 답이 될 수 없어. 아시겠죠?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자료의 범위예요. 범위. 뭐라고? 자료가 말하는 내용의 범위하고 가설이 말하는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설은 예를 들면 가설은 65세 이상이 되면 사회생활하기 힘들 거야. 이렇게 가설이 붙었다고 해보자. 자료는 그럼 누구보다 넓어야 돼요, 범위가? 가설보다 넓어야 됩니다. 자료의 범위가 가설을 어떤 관계가 돼야 됩니까? 포함하는 포함 관계가 돼야 됩니다. 자료의 범위가 더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료는 65세 이상이 되면 평화대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힘들 거야 라는 가설이 있다면 말도 안 돼. 방금 전에 가설은 틀린 가설인데 이런 가설이 있다면 자료는 뭐가 나와야 돼요? 전 연령대의 류마티스 관절염 자료가 나오든지 아니면 65세 이상의 세대별 자료가 나오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지. 만약에 60세에서 70세까지의 자료 띵 나오면 안 돼. 65세에서 70세까지는 70세 이상은 어떻게 계산하려고? 증명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자료는 잘못된 거라니까. 뭐보다 커야 돼? 가설의 범위보다 뭐의 범위가 커야 돼? 자료의 범위가 커야 돼. 그 다음에 가설과 자료하고 가설의 항목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밑에 볼래? 밑에 볼래? 밑에?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어, 그 밑에 문제를 보자. 그 박스처럼 위에 사람 서 있는 거 그림 있지? 응. 거기 모든 A 거 잠깐만 볼까? 도시 지역은 농촌 지역보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높을 것이다. 가설이죠. 도시 지역은 농촌 지역보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높을 거야. 그럼 자, 이걸 증명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농촌 지역 출신에서 농촌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하나 필요하죠. 또 하나는요, 도시 지역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 이 두 개가 최소로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봐봐.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생 수. 이건 괜찮아요. 졸업생 수를 알아야 대학이 얼마나 갔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졸업생 수가 나오는 건 굿잡. 두 번째, 그 밑에 거.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대학생 수. 이건 아니지. 왜? 우리가 궁금한 건 고등학교를 거기서 나왔는데 대학 몇 명 갔나죠? 농촌에 사는 대학생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맞지 않아요? 가설이 원하는 설정한 타켓과 자료의 자료의 타켓이 달라요. 이건 이 가설을 증명할 수가 없죠. 가설의 타켓과 자료의 타켓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데 범위가 다를 수 있어서 범위가 좀 넓어야 된다 정도인 거지. 이 세 개가 기본적으로 자료 찾기의 핵심입니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나오면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위에 거 볼까요? 근데 여기만 넘어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할만해요. 그 다음서부터는 할만합니다. 자,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가구당 의료비 부담이 크다. 이거 다는 안 할게요. 자, 독립 변수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이게 이제 독립 변수가 되겠죠?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는 거.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가구당 의료비 부담이 되겠죠? 그죠? 이거를 검증하려면 각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을 알 수 있는 게 필요하지. 그럼 봐봐. 그냥 노인 인구만 똘롱 통계 갖다 놓으면 돼, 안 돼? 아니야, 노인 인구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누구도 필요해. 젊은 놈들도 있어야 비율을 알지. 그지? 그러니까 지역별 뭐 전체 인구, 나이대 전체 인구 비율이나 아니면 지역별로 노인 인구만 따로 분류해 놓은 게 따로 있든지 이런 식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종속병원에는 가구당 의료비죠. 그러면 여기서 종속병인을 증명하려면 각 가구당 의료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되지. 자, 여기서 퀴즈. 뭐가 필요한 거야? 가구당 의료비가 필요한 거야? 여기서 만약에 전체 의료비가 나오면 아웃. 뭐가 안 맞아? 범주가 안 맞지. 가구당 의료비가 필요하다는데 왜 전체 의료비를 내놔? 범위가 안 맞다고. 범위가 안 맞으면 이건 자료는 증명할 수가 없는 거야, 가설을. 자, 오케이. 맨 마지막 거 하나 없어. 양육비 부담을 크게 느낄수록 자료 출산을 기피할 것이다. 자, 그럼 독립변이는 양육비의 부담이죠. 양육비의 부담감, 양육비에 느끼는 부담감. 그지? 종속변수는 자녀 출산. 그지? 자녀 출산의 뭐 기피 유무 이게 되겠지? 자, 그럼 이거 증명하려면 일단 각 가구마다 양육비를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겠지. 정확하게는 양육비 통계는 틀린 거예요. 지금 뭐야? 항목이 양육비에서 느끼는 부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양육비만 통계내면 안 돼요. 양육비에서 그 양육비가 필요한 양육비가 이만큼인데 여기에서 내가 느끼는 부담감이 얼마나 나는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이런 게 나와야지. 봐봐. 자료를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양육비 부담의 인식. 그럼 양육비 자료를 주면 되겠네. 아니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빨리 생각해내면 객관식 문제가 나왔을 때 쉬워요. 얘들아, 어떤 사고를 생각할 때 이걸 이렇게 크게 생겨놓고 때려 맞추면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려. 좀 파고 들어가세요. 논술 같은 거 할 때 내가 그 얘기 하거든. 애들한테 뭐 차이점 분석하는 거 나오고 얘기하잖아.
논술하면은 차이점 뭐 해라 이런 거 나오거든? 그럼 애들한테 내가 뭐 하라 그러냐면,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차이점에 미쳐서 집중을 해요. 왠 줄 알아? 잘 보이거든. 다른 점은 눈에 쉽게 띄어. 근데 있지, 글을 잘 쓰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면, 공통점에 집중해야 돼. 공통점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뽑아야, 그래야 뭐가 더 눈에 확 들어와? 차이점이 확 들어오는 거야. 응? 자, 논술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근데 제가 최근에 한 2년 전에 편입 논술 수업한 걸 마지막으로 저도 논술 수업을 한 2년 안 하고 있어요. 은근 이게 힘들어. 첨삭을 매주 해야 되잖아. 그리고 있지.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안 하는 거. 해달라고 되게 많이 하는데 안 하는 거. 자소서. 자기소개서. 와, 죽이고 싶다. 자, 알지. 내 인생 첫 번째 소설, 자소설. 인생 첫 번째 소설, 자소설. 그 특목고 쪽을 생각하셨던 입학하신 분들은 다 한 번씩 쓰고 나가셨던 그 자소설. 대입 자소설은 차원이 달라요. 비슷은 한데, 특목 자소설은 선생도 알아. 너희의 자소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조악할 거라는 걸. 대입 자소설은 나름 기대치가 높단다, 얘들아. 그래서 생각보다 좀 어려워. 갑자기 사용을 하다가 자소서 얘기하지. 자, 밑에 문제 보자. 자, 이게 2020년 9월 모평 15번 문제입니다. 올바르게 분석한 걸 찾아서 고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티처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설 1, 2, 3, A, B, C에서 모든 모둠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세 가지 자료를 수집해왔군요. B 모둠은 수집한 세 개가 모두 가설 검증에 필요해. 자, 가설 검증에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야? 잘했단 얘기야. 세 개 다 맞았다는 거지. 올바른 자료 갖고 왔어. A 모둠은 두 개가 나가리야. C 모둠은 한 개가 틀렸어. 자, A 모둠 보자. 가설. 도시지역은 농촌지역보다 고등학교의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높을 것이다. 방금 했지?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도시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생에 진학한 비율, 혹은 농촌지역의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한 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뭔 나가리야? 농촌지역에 거주 중인 대학생 수, 도시지역 거주 중인 대학생 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 자, B는 다 맞다고 했으니까 패스. 세 번째 C. 하나 틀렸다? 뭐 틀렸게? 하나 틀렸어. 뭐 틀렸게? 두 개잖아. 그 가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 둘 중에 하나 따고 생각해볼까? 이거, 얘들아, 이 문제, 나봐봐. 이 문제 정답률 15%인가 그래. 엄청 틀렸어. 말했잖아, 가설 문제가 이게 잘 안 나와서 그렇지, 한번 나오면 헬게이트 열린다고. 뭐 같니? 뭐가 틀린 것 같아? 자, 봐봐. 가설부터 봐야지. 비수도권 지역의 고등학교는 수도권 지역 고등학교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을 거야. 그래서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각각의 고등학생 수 체크. 오케이, 이건 맞아요. 두 번째, 수도권 지역의 교사 수. 뭐가 틀렸게? 이거 틀렸어. 뭐가 틀렸게? 뭐가 틀렸게? 가설을 봐. 자료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하려면 뭘 다시 봐? 가설을 보라고. 그래, 이거 고등학교 교사가 아니네? 그냥 교사네? 어이, 교사에는 초등도 있고, 중등도 있고, 고등도 있어, 얘들아. 고등학교 교사여야지. 수도권 지역의 교사면 이게 초등인지 중등인지 고등인지 어떻게 알아? 고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봐봐. 보기를 볼까? A 모둠에서 수집한 자료는, 그 니은 하고 디귿이 맞는 거고, 니을은 맞아 틀려요. 비수도권 지역의 교사 수. 맞아 틀려. 틀린 거죠. 왜요? 비수도권 지역의 고등학교 교사 수가 돼야죠.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개가 제일 빡세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장. 다음 장에 그 해석적 연구과정 우리 다 했으므로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해석적 연구과정은 뭐에 주목합니다? 예, 특수하고 예외적인 사례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내면의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비공식적 자료 동그라미. 비공식적 자료 중요해요. 가장 얘네가 그래서 선호하는 비공식적 자료는 일기요.
가장 내면적인 거를 솔직하게 쓰는 게 자료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해석적인 연구는 기본적으로 가치 함축적이며 이는 연구 대상의 입장에서 그치? 연구 대상자의 심리 상태나 행동 방식 등을 판단해 보는 걸 의미해.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돼?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들어가기 쉽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얘들아 심리 상담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누가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그 의사가 그 환자의 감정에 함부로 이입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리고 그거 아시죠? 여러분 요즘에는 되게 보편하고 일상화됐습니다만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 자체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도 예, 그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하는 환자 사이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 말이 한번 되게 회자가 돼서 그 다음서부터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는 그 상담하는 환자에 대해서 당연하겠지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인 우위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상담을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온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걸 치료하는 치료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우열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상담을 진행하는 정신과 의사는 이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의 거의 대부분의 신상 정보를 알아야 하죠. 감정이입해야 되니까 치료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상담 대상자는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은 이미 심리적으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오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병을 정신과 쪽 질환들은 본인의 병을 본인이 인식하는 것부터가 치료의 시작인데 인식할 때쯤이면 사실 상태 되게 안 좋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정신적으로 좀 많이 무너진 상태인데 의사가 자기 말 들어주고 얘기도 잘해주고 심리적으로 토닥여주고 당신 잘못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환자가 의사한테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사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의존 관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의사가 치료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어떤 걸 요구할 때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그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신체적인 그런 안 좋은 요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쇼미더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를 그쪽 상대 쪽에서 거부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원래 그런 애야. 이런 식으로 또 심리적인 공격을 하는 거죠. 더 괴로운 거야. 그래서 그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예. 갑자기 가스라이팅인데 분노하여. 자, 연구자의 가치 개입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 의미의 가정은 상상적 사고. 왜냐면, 얘들아, 상상적인 사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왠 줄 알아? 나는 걔가 아니니까. 나는 내가 아무리 이순신 장군을 잘 설명한다고 해서 나는 이순신 장군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빈 갭을 뭘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상상력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입 방금 전에 얘기했고, 직관적 통찰도 말씀드렸죠. 자, 그 밑에 박스 봐봐. 이거 별표. 이거 별표. 이거 생각보다 중요하거든?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하니까 미친 듯이 해놨겠죠? 자, 맞춰볼래? 과학적 탐구 절차다. 실증적 연구랑 해석적 연구는 다 과학적인 탐구 절차다. OX. 실증적인 연구는 O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진짜 삽질하는 거. 실증적 연구는, 나봐봐. 실증적 연구는 객관적인 방법을 써. 통계니까. 가치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인 방법. 그래서 실증적인 연구는 과학적. 애초에 자연과학의 방법을 따라하니까 그것도 맞겠지. 그럼 여기서 퀴즈. 해석적인 연구는 객관적일까요? OX. X입니다. 전혀 객관적이지 않아요. 통계를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실증적인 연구는 어떤 방식입니까? 주관적인 연구입니다. 자, 주관적인 연구 맞아. 주관적인 거야. 근데 잘 봐봐.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편견을 가져요. 뭐라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해석적인 연구도 뭐 한 거야? 과학적인 연구야. 왜? 얘들아,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보통
과학의 연구 방식이 뭘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십시오. 뭐요? 과학의 연구 방식이라 함은 실험과 관찰입니다. 나머진 곁다리고요. 결국에 실험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자. 사회문화 내신으로 해보신 분 2학년 때쯤에 하신 분들 있는데 우리 자료 수집 방법 중에 참여 관찰법 있죠. 면접도 대상의 말을 관찰하는 거죠. 그죠? 네. 해석적인 연구도 뭐가 줍니다? 관찰이요. 당연히 과학적인 연구입니다. 객관적 수치화하지 않는다 하여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학적 연구예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요. 거기 옆에 동그라미 1번에 해석은 과학적 탐구 절차이다. OX5예요. 그 밑에 해석은 공식적 자료와 비공식적 자료를 모두 중시한다. 여기 봐봐. 실증적 연구는 뭐에 집중합니다? 공식적 자료에 집중합니다. 실증적 연구는 난중일기 필요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어느 해전에서 이겼다 졌다가 중요한 거지 그때 이순신 장군이 어떤 마음을 갖고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어요. 왜 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니까. 해석적 연구는요. 그래서 또 여러분의 오해. 실증적 연구는 공식적 자료를 중요시한다. 오케이. 그러면 꼭 이상하게 해석적 연구는 비공식적 자료를 중시하지. 그거 맞아. 틀린 말 아니거든. 공식적 자료 필요 없을까? 필요해. 필요하다고. 왜 필요해? 말했잖아. 해석적 연구는 뭘 알고 싶은 거야? 왜 그러셨어요? 너 왜 그러셨어요? 잘 봐봐. 여러분 왜 그러셨어요를 아는 데는 물론 되게 큰 영향을 차지하는 건 비공식적 자료지. 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보여주니까. 일기나 당시 사람들에게 떠도는 야화나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진짜 뭐를 아는데 좀 의미 있는 한 조각이기 때문이야. 한 조각이기 때문이야. 숨겨진 부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한 조각이야. 근데 잘 생각해봐. 숨겨진 것만 보면 뭐 할 거야. 전체를 봐야지. 드러난 부분도 중요하다니까요. 드러난 의미가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려면 드러난 부분을 확실하게 보는 데는 뭐만 한 게 없어요? 공식적인 자료만 한 게 없죠. 공식적인 자료는 이미 각종 기관, 정부나 어떤 정부 관료기관에서 그게 뭐 이미 증명된 자료예요. 팩트 이미 증명된 자료잖아요. 조선왕조 실록에 실린 자료는 몇 번의 교차 검증을 통해서 그게 사실임을 우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에 해가 떨어졌다. 아, 일식이구나. 알아요. 그거 지금 우리네 지구과학 연구하는 사람들 그거 보고 연구하잖아. 조선왕조실록의 사료력 가치가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아직도 야 그 조선왕조실록 다 파보려면 한 최소 60년은 더 연구해야 된다 그러더라. 심지어 승정원 얘기는 아직 번역도 다 안 됐지. 누가 그러더라고. 그거 번역 다 하려면 얼마나 걸리나 물어봤거든 내가. 그쪽에 그 고전 번역원 계시는 분이 계셔서 왕조실록은 다 번역이 됐고요. 승정원 일기 번역 얼마나 걸려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약 한 2000년? 네? 그랬더니 요즘 근데 그 딥러닝? AI 인공지능 그것 때문에 굉장히 빨라져서 한 40년 정도 잡고 한문이 그래 어려워요. 자, 밑에. 그래서 실증적 연구, 공식적 자료, 비공식적 자료, 실증적 연구, 공식적 자료 사용합니다. 해석적 연구, 공식적 자료 사용합니다. 둘 다 동그라미죠. 보이니? 녹색으로 돼 있는 거. 비공식적 자료는 실증적 연구 안 써요. 해석적 연구 써요. 오케이. 경험적 관찰. 실증적 연구 O. 실증적 연구 관찰해. 얘들아. 실험법 있지, 실험법. 거기 실험 대상자들이 막 실험하고 있잖아. 그거 뭐해? 관찰. 실험 대상자들이 약 먹고, 이러고 있는 거 뭐해? 관찰하잖아, 실험 연구자가. 관찰. 자, 그 다음에, 해석적 연구는 관찰해. Yes. 직관적 통찰. 실증적 연구는 No. 실증적 연구는 오로지 통계. 그 다음에 해석적 연구는 Yes. 자, 자료 수집 이후에 자료를 분석한다? 당연히 둘 다 해야지. 실증적 연구는 뭐 하려고 자료 분석? 통계 내려고 자료 분석? 해석적 연구는 그 사람의 말을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 분석. 숨겨진 의미를 분석하려고 자료 분석. 자, 그 다음에
자료 분석과 수집을 동시에 실증적 연구는요. 자료를 수집하고 next 분석합니다. 수집한 다음에 분석해요. 해석적 연구는 수집 이퀄 분석이에요. 수집과 동시에 해요. 자, 요런 거, 여기 밑에 있는 그 박스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나오면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잘 체크하시고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밑에 제가 이것저것 써놨고요. 오케이. 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교과서 정리하고 뭐 이렇게 뭐 빈칸 채우기 있죠? 그거는 잠깐 이따가 우리 9시 반 넘어서 해볼게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자료 수집하죠. 10분만 쉬었다 할게요.